안녕하세요. 빨대양 서민입니다. 중국이 데모하고 시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하죠. 집단행동했다가는 파란문처럼 싹 밀어버리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사람은 역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돈 때문에. 여긴 지난달 중국 산시성 시안인데요.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합니다. 이 중국에선 보기 드문 모습이죠. 여긴 중국 후난성 창사인데요. 이곳에선 사람들이 투신소송까지 벌입니다. 이유는 바로 돈, 은행 대출을 못 갚겠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왜 안 갚아? 그런데 여기에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들여다보면 중국의 은밀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데모하고 시위하는 이분들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이거든요. 은행에서 대출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 건설사들이 자금난 때문에 아파트를 짓다가 중단해버린 거예요. 근데도 은행은 대출 갚으라고 압박하니까 돈 못 갚겠다고 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중국 전역에서 이런 식으로 건설 중단된 아파트 평수가 5억 제곱미터, 서울 면적이 6억 제곱미터니까 평수로는 거의 서울 면적이 공사 중단된 거고 채수로는 110만 채, 3명씩 들어가 산다고 하면 300만 명, 부산 인구가 들어가 살 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중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신호냐? 그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시안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장소가 돈 빌린 은행이 아니라 시안은행 감독원이거든요. 또 외치는 구호는 맞아요. 불법 대출이래요. 그럼 이거 은행이랑 개인, 회사랑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문제라는 거잖아. 맞습니다. 집단행동이라고는 꿈도 못 꾸던 중국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일단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중국이 이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아서 이 돈을 법니다. 이 번 돈 은행에 넣겠죠? 그럼 중국 인민들이 이 대출을 받아 이 집을 사요. 그럼 건설사로 돈이 들어가죠? 그럼 건설사는 사람을 고용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럼 일꾼들이 돈을 벌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분양받은 집에 들어갈 때 냉장고도 사고 TV도 사고 침대도 사고 그릇도 사고 그렇게 해서 가전회사, 가구회사, 그릇회사 돌아가고 이게 중국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건설이 중국 경제 순환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걸 콘크리트 경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콘크리트 경제가 GDP의 15% 정도 돼요. 땅덩어리 어마어마한 미국이 17%니까 우리도 만만치는 않은데 중국은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30%! 이 콘크리트 경제가 무너지면 GDP의 30%가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시장 개방 후에 집값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PIR이라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 보통 3에서 5 정도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해요. 집값 왕창 올랐다는 지난 정부 시절 서울의 PIR이 무려 24. 좀 높죠? 근데 중국 선전, 베이징이 44, 상하이 41. 이 중국이야말로 부동산 불패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시장 경제가 작동하면서 만들어진 부동산 가격이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 저희 사는 동네 천안시장이 살림을 잘했다.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가 다시 재선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 지방정부를 평가하는데 이 중국은 선거가 없잖아. 그럼 뭘로 평가하느냐? 그 지방의 GDP 성장률. 야, 너 서민, 니네 동네 GDP 많이 올랐더라? 너 베이징으로 와서 내 가게 들어와. 야, 너 이재명, 니네 동네 GDP 아작났더라? 너 해고.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그 지방의 GDP 성장률을 보고 이 정치인을 평가를 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 천안시장이다.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GDP 당장 올려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지자체가 GDP 올리는 게 엄청 쉬워. 왜? 땅이 나라 거거든. 중국은 개인이 땅을 못 가져요. 그것만은 공산주의라 이거지. 그래서 나라가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구조예요. 게다가 땅덩어리도 오죽 커? 그래서 건설사한테 지방정부가 땅을 싸게 빌려주고 각종 혜택 주면서 아파트 지으라고 하면 그 도시 GDP가 쭉쭉 올라. 지방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체 하면서 중국 GDP를 떠받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짓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지금 중국 미분양 아파트가
놀라지 마. 1억채야, 1억채. 우리나라 인구 전부 가서 1인 가구로 살아도 다 못 채워요. 중국 콩구리 경제에 빨간불이 확 들어온 거죠. 그래서 2020년 중국 정부가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삼도홍선이라고 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딱딱하니까 넘어가고, 아무튼 건설사한테 3가지 기준을 주면서 그걸 넘으면 은행 대출 못 받게 했어요. 그래서 터져버린 기업이 헝다 사태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헝다예요, 헝다. 이 회사가 원래 건설사였다가 이 돈을 버니까 막 별의별 사업 다 하는 뭐 그런 방만한 기업인 건 맞는데, 이 중국 정부의 삼도 홍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은행에서 돈도 못 빌리니까 어떻게? 어깨 일이었던 회사가 지금 링거 꽂고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빚이 무려 355조 원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음모론도 있어요. 중국의 부동산 규제안, 그러니까 삼도 홍선을 지킬 수 있는 회사가 전체 건설사의 6.5%밖에 안 된대요. 근데도 중국 정부가 이렇게 가혹한 기준을 마련한 이유가 시진핑이 일부러 헝다를 날리려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인데요. 헝다는 이 광동성에서 거기 지방 정부랑 짝짝하면서 성장한 회사거든요. 근데 그때 광동성 당 서기가 현재 서열 4위인 왕양이야. 이 시진핑이랑 경쟁 관계인 공청단이거든요. 또 헝다 회장 이 슈자이란 양반인데, 이 양반이 상하이방 장쩌민이랑 관시란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헝다가 이 시진핑 반대파의 이 근거 역할을 해서 시진핑이 날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뭐 일단은 그냥 소문입니다, 소문. 아무튼 이 꼴이다 보니까 중국 부동산이 아작이 나고 있고, 이 대출 못 갚겠다고 시위에 나온 사람들은 이 사태가 정부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집단 행동이라고 꿈도 못 꾸는 중국에서 또 집단 행동이 벌어졌거든요. 지난 7월 11일 허난성 정저우시 이 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합니다. 근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막 패. 고관은 구경만 해. 결국 이 사람들 강제 해산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모였냐? 은행에 돈을 맡겨놨는데 은행이 예금 인출을 막아버렸거든요. 4월부터 그랬다니까 무려 석 달을 참다가 결국엔 길거리 쏟아져 나왔는데 이렇게 강제 해산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사태를 보면 중국 지방정부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이 건설사랑 짝짝꿍해서 아파트로 GDP 올리는 주역이라 했잖아요. 근데 부동산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사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링거 꽂았어요. 지금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천조입니다. 6천조. 우리나라 10년 예산이에요. 이러다 보니 이 지방 소규모 은행에 돈이 남아있을 리 없잖아요. 결국 이렇게 예금 인출 중단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허베이성 엔자오 수많은 사람이 모여 시위를 벌이는데 뭘 요구하느냐? 출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난 3월 오미크론이 재확산하니까 중국 정부가 상하이를 봉쇄해버렸잖아요.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재택근무하라는 게 중국 정부 방침인데, 아니 재택근무야 화이트 컬러만 하는 거고 재택근무 못하는 사람은 어떡해? 졸지에 실업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긴 상하이 치푸르 의류시장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동대문 시장 같은 곳이에요. 근데 상하이를 봉쇄하니까 어떻게 돼? 자영업자 망하잖아요. 그럼 구제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딱히 없어. 그 결과 당장 망하게 생긴 이 의류시장, 이 자영업자들이 시위에 나선 겁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먹고 사는 걸 해결해주는 일이잖아요. 1989년天安문 사태 이후에 중국은 먹고 사는 걸 해결해주는 걸로 이 중국 인민들의 정치적 욕망을 잠재워놨어요. 막 10%씩 성장하면서 먹고 살만 하니까 권력한테 크게 불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게 어려워졌어. 게다가 이 고도 성장의 단물도 맛본 사람들이에요. 하루 3끼 소고기 먹던 사람들한테 하루 한 끼 감자 먹으라고 하면 참겠어요? 이렇게 행동에 나서는 거예요. 허난성 정저우 시위에 등장한 이 현수막 보세요. 예금 없으면 인권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중국 인민들이 정부에 대고 이 기본권을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알던 중국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저 중국만의 문제냐? 우리 경제에 줄 충격파는 둘째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먹고 살기 어려워져서 인민들 시위가 잦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처럼 선거하는 나라, 이 민주주의 국가에선 선거로 권력을 바꿉니다. 근데 중국은 올 가을 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할 거 불보듯 뻔하잖아요.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되는 일당 독재 국가에서 이제 왕정으로 가는 거지. 러시아는 푸틴 짜르, 중국은 시진핑 황제. 이런 독재 권력은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면 그냥 강경 진압합니다. 근데 그건 해결책이 못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클래식한 방법이 하나 있죠. 이 내부의 불만은 외부의 적으로 돌린다. 그래요. 그 외부의 적. 그게 바로 대만입니다. 지금 아시아가 흔들리고 있어요.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단 말이죠. 이 중국몽 같은 한가한 소리 하고 있을 때는 애저녁에 지난 거예요. 이거 제목. 이 중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한국 제도가 뭐냐고? 그거 살짝 억울하긴 한데 지금 중국 아파트 건설 중단 사태가 아직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사람들이 빈대서 산 데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렇지! 중국도 아파트 선분양한 거야. 이 선분양 제도,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거든요. 이게 구매자들한테 돈을 먼저 받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돈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부동산 개발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1994년도에 이 선분양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거 잘 사용해야지. 결국 지금 같은 사단이 난 거예요. 이 선분양 제도, 이거 우리도 말이 많지만 어찌됐건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잖아. 근데 중국은 이렇게 사고가 나. 이게 이 투명한 시장을 유지하는 나라와 아닌 나라의 차이 같은데, 이 귤이 회수를 건너면 이 탱자로 변한다던데 그 회수가 서행가 보네.